원래 한강마다 사실은 한 2~3시간 얘기를 해야 되는 강의들인데 제가 줄여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건너가는 부분도 있고 좀 쉽게 건너뛰어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뭐 특히나 근데 이제 가급적 제가 이제 골자를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혼전순결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기독청년 중 62%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인관계 90% 이상은 혼전관계를 한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이 부분 제가 그냥 통계 나왔길래 재미삼아 개념 잡게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두 무지개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예? 네, 무슨 색깔이 하나도 없죠? 남색이 없죠. 위에는 빨주, 노초, 파, 봄이다. 그죠? 밑에는 빨주, 노초, 파, 남포예요. 그죠? 남색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동성애 마크입니다. 다양성 마크. 얘는 진짜 무지개예요. 요즘 아이들, 기독교인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당직에서도 모르게 이 마크가 달려있는 옷들을 아이들에게 많이 사입니다. 예. 적어도 세학 공부를 하셨다면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집에 혹시나 한번 뚫어보세요. 그리고 단체 마크 같은 것도 이 마크가 들어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여기 있는 마크 이거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이게 원래 여성을 뜻하는 마크죠? 이게 남성을 뜻하는 마크고요. 합친 게 이제 젠더, 요게 젠더 마크예요. 여기 단성을 뜻하고 제 3의 성을 뜻하는 거죠. 이 마크가 달려있으면 무조건 기독교인들은 노코멘트를 해요. 거절을 해야 돼요. 네. 이 마크 보시면 구분하시고, 이 마크도 6색깔 무지개 있으면 구분하십시오. 하필 왜 남색을 뺐느냐? 그건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남자들을 빼기 위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저 다양성 마크에는 동성애자, 페미니스트, 사회주의자들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남자들을 빼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을 뺀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마크입니다. 이제 구분할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이제 모든 한국 남자는 범죄자다라고 하는 피켓들도 다니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이번에 논란이 좀 됐죠, 그죠? 예, 여가부를 없애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현재 논쟁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여기는 보기에는 남자들이 손잡고 가는데 보기가 좋아 보이죠? 웃으면서. 예. 하는데 이게 무슨 퍼포먼스냐 그러면, 이번에 뉴질랜드 쪽에서 동성애자, 게이죠. 남자 동성애자는 게이라고, 여자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하니까. 남자 게이가 손을 잡고 가다가 얻어맞았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다양성을 침범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엄벌을 차.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여자끼리 손잡고 가도 뒤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남자끼리 손잡고 가면 난리가 나고. 그 부분을 이제 인권 탄압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못하게 하는, 손잡고 가는 허용하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여성분들은 좀 손잡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이제 레즈비언인 줄 알았대요. 여러분 혹시 외국 남자, 잘생긴 남자가 사귀었다는 말을 안 걸면 내가 혹시 손잡고 간다 생각하십시오. 그 남자가 볼 때 레즈비언 같은 말을 안 겁니다. 아, 남자는 안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빨리 손을 놓고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이건 이제 동성애 교회고 이거는 정상적인 교회인데 같이 합쳐서 이제 이 퍼포먼스를 응원하자 해가지고 교육자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이제 다양성 마크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가 인정된 교단들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한국도 지금 인정해야 된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마실 때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제가 7시간에 했던 분들은 예를 하실 텐데, 이번에 오래 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 제도라고 오스트레일리아 위에, 이게 오스트레일리아고 여기에 솔로몬 제도에 한 부족이 최근에 발견이 됐는데, 이 부족은 문명사회를 거부해요. 전기를 쓰지 않고 문명 혜택을 보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들고 있는 무기를 보면 청동기 시대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 부족이 만약에 전멸을 해가지고 발견이 되면 우리 청동기 부족을 발견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그러면 이제 시대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도대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으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죽은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정하기 싫으니까, 아, 사체고리 안 썩었나 보다. 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명은 공존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시피, 청동이나 철기나 석기가 공존했던 시대의 사람들. 현대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현대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냥해요. 뜨고 다니면서. 최근에 발견돼가지고, 뭐 아마존에 있는 어떤 부족은 헬리콥터를 향해 화살을 쏴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부족이죠.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생줄 알고요, 이게. 그런 게 뭐나 오니까, 악마 생줄 알고 화살을 쏘고 참 던지고 막. 예, 그런 부족도 있고요. 아직도 그 미개한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족. 그, 어디죠? 인터컵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미전도 종족 아직 몇백 개가 있다고 발표할 정도로, 예, 아직 문명을 접하지 못한 종족들 아주 많이 있다고 해요. 예, 개념장에 별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 얘기 할 거예요. 전에도 케네디 얘기 해드렸죠. 앨리스 베일리 얘기 해드렸죠. 이거 제가 외우라고 그랬어요. 뭐 시험 나온다고. 시험 나온다. 외우라고 그랬고, 10가지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전에 제가, 우리가 보통, 신사회주의 운동이나 한국의 사회주의 운동을 68혁명에서 보통 대답을 찾아가죠. 68혁명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대한민국은 54년도에 벌써 그게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68혁명에서 저 답을 찾기 시작하면 세상의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가는데 교회가 따라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럼 해석이 안 된다고요, 말이. 그럼 한국 교회도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 교회가 이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54년도에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겁니다. 좀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의 신사회주의죠. 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이 세트. 여러분이 잘 재밌게 보셨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퀴즈. 예? 뭐라고요? 그 이병헌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저기 사탕 2개도. 예. 미스터 선샤인 이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일본, 이게 한국인인데 독립운동하는 여성이었고, 조선 여성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나오죠, 그죠? 네. 길거리도 깨끗하고 멋지게. 누가 들어왔는데 마이크가 안 들리면 네, 깔끔하게 이렇게 등장을 많이 하는데, 그럼 과연 조선이 이 당시에 저랬을까? 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미스터 선샤인 보면 거리가 정말 깨끗하잖아요. 저 정도면 저 같아도 살만하겠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실제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게 1890 몇 년부터 1910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를 사진을 제가 선교사님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보여드리려고 거예요. 이게 그 이제 동대문 쪽인데요. 이 성벽이 그 집이 다 이렇게 초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실제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은 마치 버섯 둥지 같다 그래요. 너무 지저분하고 버섯 둥지 같고 기둥이 없이 흙벽으로 만들어서 쥐들이 들락거리기가 너무 편하다. 그리고 지면이 너무 많고 벌레가 너무 끌어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때문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일상적이다. 궁궐 말고는 대부분의 집들이 그냥 버섯 같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거 혹시 마셔보실 분? 뭔지. 이 당시 조선 남자들에게는 담배는 필수였습니다. 총이죠, 총, 그죠? 총. 이게 호랑이 잡이 선수 포수들이었어요. 호랑이 잡이 포수들, 이때. 호랑이 잡이 포수들인데, 이분들이 담배를 태우시면서, 왜 우리가 대홍단이만 있잖아요, 왜. 송강호 씨 나오고, 왜 호랑이 잡으러, 일본군하고 호랑이 잡으러 가는 마지막 배우 산신님 잡으러 간다면서, 예.
그 전 선배들이죠, 그러니까. 대우장성분들. 그리고 이건 이제 조선시대 밥그릇 크기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가셔서 조선 밥그릇의 변천사 한번 쳐보십시오. 시대별로 밥그릇 크기가 작아지는 순서가 나와요. 지금 있는 밥그릇 요만한 식당이, 이게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죠? 더 큰 밥그릇이 있었고, 그 옛날에는 더 큰 밥그릇이 있었고. 처음에 요즘 밥그릇 바꿀 때 제가 욕을 했거든요. 기다려가지고, 이걸 먹으라는데. 세상에, 지금은 그것만 먹어도 배불러요. 예. 옛날에 제 어릴 때 아버지 밥그릇 이만했고, 어릴 때 기억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밥그릇이 밥그릇 이러니까 이모굴란이 날만하죠. 왜냐하면 이 밥그릇에 묻는 사람들이 이모굴란 때 일본인하고 같은 양의 배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말이냐. 국제규격에 맞추려니까 화나죠. 조선규격을 이제 K규격으로 밥을 줘야 되는데 국제규격으로 밥을 주니까 이모굴란이 나죠. 이게 이제 항상 서울 사진입니다. 버섯 둥지 같죠? 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물지개뿐이고요. 이게 물장사가, 대동강 물장사 말고 물장사가 전부 돈이 되는 장사였습니다. 왜 거기 나오는 친구, 미스터 센사인에 나오는 부잣집 아들, 그냥 물배랑 팍 맞잖아요. 주막에 앉아있다가. 장님 기억나십니까? 네. 맞고서 막 웃으면서 괜찮다. 그 물장사가. 근데 거기 물장사가 별로 안 좋게 나오죠. 근데 제법 수입이 괜찮았대요. 사실. 물장사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철도가 들어온 날이에요. 구경하는 날이에요. 확 올려놓습니다. 이제 조선시대, 목사님도 강연 들으셨겠지만, 조선시대에는 백성들이 구경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놓이는 날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대요. 여러분, 지금 현재 기록되어 있는 그 한 말의 모든 기록들은 양반들의 기록입니다. 왜? 글을 쓸 줄 알았습니다. 일반 평민의 글 쓸 줄 아는 사람이 그 문명률이 그 90%를 육박했어요. 그러면 양반들 입장, 유교 사관에 쩔어야 되는 양반들 입장에서 쓴 기록이라고 해요. 다. 그러니까 일제가 뭐를 무너뜨렸다, 미국이 뭘 무너뜨렸다, 도로로도 집을 무너뜨렸다. 이게 다 임금님을 유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글을 쓰지는 않겠죠. 사대주의니까. 근데 일반 평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록을 많이 남기셨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환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거예요. 신기한 건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갔다가 일하고 마님 지키면 일하고 물 기러 오고 그냥 더러운 집에서 잠자고 일하고 항상 그걸 반복하던 사람들이 뭔가 볼 게 없었던 거예요. 동물원이 있나 공원이 있나 놀러 갈 데가 있나 뭐 놀거리가 없으니까 항상 똑같은 삶을 반복되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차라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누구죠? 유진초이. 예, 유진초이. 이 친구 월급이 얼마나 많았을까? 예. 이때 그 신문 기자 월급이 150달러 정도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유진초이가 대사 대리였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장교였으니까 월급증이 신문 기자보다는 많았을 거라 예상을 하고, 얘가 도형 치킨 파라고 삼계탕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리 없이 돈을 쓰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았을까? 네, 미군 월급이.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좀 사진을 찾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역전입니다. 이게 150달러로 환전했을 때 이만큼 받았네요. 네, 이 정도예요. 이 신문기자가 조선에서 살려고 월급 150달러를 환전을 했더니 이만큼 주더라고요. 조선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이 되었는지 아시죠? 반대로 얘기하면 국제정세에 너무 어두웠다. 자기 문물이나 자기 문화를 제대로 된 값어치에 팔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반대로 설명하면. 마치 다른 이제 제국주의 열강들이 가난한 나라를 착복해 갈 때 했던 것처럼
조선도 그 정도로 세계를 보는 놈이 없었다. 이 당시에. 만약에 도자기가 그렇게 비싸게 팔렸다면 도자기 하나에 100달러, 200달러를 주고 줄을 서서 사간다면 상품을 시켰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 개념의 기준조차도 없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고정 같았으면 그래 우리 도자기 그렇게 비싸게 팔려? 300달러야? 300달러야? 그러면 도자기하고 비슷한 가격들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조차도 개념이 안 됐다. 이게. 그러니까 나라를 구해야 되고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개념이 희박했다. 그 당시 위정자들이. 그리 나라가 망하죠. 좀 안타까워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면 나도 어땠을까 고민을 하지만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사진들을 보면. 이제 동네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게 이제 겨울에서 이제 빨래 빠는 거예요. 이 쫓겨난 겨울에서. 이 겨울에 똥이 흘러가고 오줌이 흘러가고 모든 그 배설물들은 창밖으로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 요즘 같은 사람 못 삽니다. 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나무 지고 가는 사람. 이제 그 그럼더미 파헤치는 사람들. 이제 흑백 사진인데 한글로 이게 컬러로 바꾼 거예요, 기술로.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조선에 혁명적인 사건이 탄생합니다. 어느 건물에 갔더니 한글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문화를 가르쳐주는 시설이 생긴 거예요. 조선에. 근데 웃긴 게 뭐냐? 양반 쌍놈을 안 가려. 여자 남자는 안 가려. 그냥 다들 가르쳐줘. 그것도 무료로. 그게 바로 조선의 교회입니다. 여기 지금 양반은 보이고 쌍놈도 보이고 남자 여자 다 보이는데요. 꼬마까지. 그냥 사람들이 가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로 가야 한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유력해요, 완전히. 조선이 교육을 포기했던 일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우리가 얼만큼 어떻게 살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런데 한글을 이렇게 집이 참 그러다가 이제 뭐 6.25로 터지고 6.25 당시에 옷차림 보세요. 이게 6.25 당시에 더 편안한 옷차림이거든요. 이거하고 조선시대 당시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바뀐 게 있습니까, 별로? 조선사회가 그만큼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발전해서. 6.25의 유행이 마찬가지입니다. 전후 복구하는 장면들이죠. 네. 전쟁을 피해 도망가는 할아버지하고 손녀. 이 이야기를 이 얘기는 오해하고 가십시오. 자, 이게 뭐죠? 지게예요, 지게. 꼬마가 저만큼의 양 부피의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문화는 전 세계에 지게밖에 없습니다. 1800년 말 90년 초반에 왔던 선교사님들 글을 보면요, 지게의 과학적임에 놀라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힘의 균형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서 덩치 작은 사람도 많은 짐을 지고 갈 수 있게끔 과학적으로 만든 물건은 세계에서 본 적이 없대요. 이 선교사님이 그러고 놀라고 이제 고국으로 갔다가 20년 만에 한국에 또 왔어요. 그리고 또 놀라셨어. 아직도 지게를 의존하고 있는 걸 보고 와, 20년이나 전통을 지켜가는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 나라는 전통성이 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일제 말기에 또 오셔서 또 놀라셨어. 아직도 발전하지 못한 조선사회에 깜짝 놀라신 거예요. 40년 만에 왔는데 아직도 주 이동 수단은 지게. 자기 나라는 자동차가 굴러다니는데 지금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40년 동안 발전이 없었던 거예요, 조선사회가. 문명을 그렇게나 퍼다두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유정자들이 국민교육에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수단이죠. 그러니까 뭔가 장영식이 아무리 좋은 걸 개발해도 이게 백성은 안 내려가. 임금님이 있으시고 말이죠. 이게 조선사회의 어떤 그 양반 중심의 사회. 굉장한 폐단이죠. 네.
한 선교사님들 글을 보면 조선에 있는 평민들을 슬레이브라고 기록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치 노예 같다, 쟤들은. 조선에는 두 가지 민족이 산다고 했어요. 한 민족은 일을 안 하고 맨날 누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배를 까고 그늘 밑에 누워있는 민족이 하나가 있고, 한 민족은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배는 오도록 굶고 있는 민족입니다. 양반과 쌍놈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조선교사님들 눈에는 차이나게 보였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마치 다른 민족처럼. 그래서 심하게 기록한 부분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을 노예로 쓰는 나라는 붙지 못했다. 조선밖에는. 다른 나라는 최소한 다른 민족의 사람을 노예로 뿌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다 라고 표현해요. (1903년에) 이 사진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 보시는 분 계시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제가 끝에 분. 이승만 교수. 이분이 그 전주 이간대 왕족이셨거든요. 이제 영모 사건으로 한성 감옥이 투옥이 됩니다. 한성 감옥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게 지금 그 한성 감옥에서 찍은 지금 배재대학교 남간에 전시가 되겠습니다. 한 인물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한 인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내는지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물론 이분이 말년을 조수학교 보냈습니다.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지나갔던 역사니까.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요? 지난번에 넣었다가 갑자기 확 넘어가더니 어이구 놀라라. 마우스 거기다 대야 네, 돼. 감사합니다. 1900년 전후에 한성 감옥에 350명 정도의 감옥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그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40여 명이 개종을 해요. 감옥에 갇혀서. 우리 이제 평생에 전도를 4명 하기 힘든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40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영어 사전도 편찬했고요. 여러 가지 또 교육 자료들을 편찬합니다. 손가락이 다 부러진 상태에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던지, 그 당시 이제 동대문 형무소하고 한성감옥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성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동대문 형무소를 가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시설이 깨끗하고 비용도 있으니까요. 오직에서 한성감옥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죄수 명부가 없을 정도였대요. 최소한 누굴 잡아왔으면 기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들어왔는지, 무슨 제목으로 왔는지.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잡아오고 니 제가 네가 알렸다고 뚜둑하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간수가, 리더가 바뀌면, 감옥 이제 수장이 바뀌면, 그 다음에 있던 놈들은 왜 왔는지를 몰라. 아, 쟤가 왜 왔지? 야, 이거 뭐야, 누군데요? 명부가 없으니까. 명부를 보고 무슨 죄, 몇 년형 받아서 내보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40명을 전했대요. 그래서 그들이 감옥을 복당이라 불렀답니다. 형별과 치욕이 내려진 센 지옥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소로 변했고, 제수 이원경의 아들 이동환은 지옥과 같은 감옥이 천당으로 변했다. 그렇게. 밤에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보고 좀 감옥 가서 전도하라 하면 분명할까? 혹시 죄송합니다. 뭐 감옥 가셔도 전도 지금 4명 가능하신 분. 죄송합니다. 10분 뒤에 11전 한다 내가 4명은 된다 하시는. 아니 그게 강사님 무슨 내를 지금 가수평 가시니까 반을 합니다. 20명. 손 좀 들어봐주세요. 무슨 소리 이성훈 박사보다 내가 많이 하지. 40명은 합니다. 꾸준하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는 걸 봐보죠.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했던 걸 보세요. 그때 개종한 인물들을 보니까요. 한성감옥 간수장이었던 이중진 씨도 그때 예수를 믿었고요. 그 동생 이중혁 씨도 그때 예수를 믿었고, 그때 나와서 지은 게 연동교회입니다. 그 서울 YMCA 그때 만들어졌고, 동경의 한인 YMCA 등에서 크게 활약하게 된 이상재
원래 이상계 선생님 아시죠? 네. 그리고 유성준, 이원경, 김린, 김정식, 홍재기, 안국선 이분들이 다 장로님들이세요. 이분들이 그때 예수 믿게 된 분들이세요. 예.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들이 이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이정만 목사가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제가 사정상 제가 긴 얘기를 하지 않고 가차가차하게 넘어갑니다.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필라델피아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해요. 1919년에 이것도. 자, 여러분 19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3.15. 또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칼바르트 로마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독립선언문. 아이고 해는 별일이 다 있었네요. 이때 독립운동의 지도, 이때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필라델피아 기자들하고. 이번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의 주의,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사상 생각은 한국에서 동양에 처음 되는 예수교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한국이 독립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복음하고 복음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 나라를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를 처음 밝히신 거죠. 이때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몇 %였습니다. 대한민국에 1%가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 포부를 가지고 한국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로 희한하게 80년대 될 때까지 기독교 인구가 28%, 26%로 넘어갔죠. 그리고 한국이 나날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나라는 발전합니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어낸 건 사실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한국교회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해방 후에 1945년 10월 16일 날 33년 만에 귀국한 이승만 박사가 11월 18일 정동예배당에서 김구 선생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나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당하지 못할 가진 고난을 받으며 감옥에 불같은 악행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독립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힘드셨다는 또 한산 장면들이 나오죠.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3.1운동 때 33인 중에 16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아시죠? 자, 여기 정리를 다 해왔습니다. 장모님 무슨 남을 다. 지금 잘 보이시죠? 길선주 목사님, 김병조, 김창준, 박형환, 박희도, 신성구, 신흥식, 양전백, 오하영, 유여대, 김갑성, 김명룡, 김성문, 이필주, 정춘수, 최성모 16명이에요. 크리스찬들입니다. 33인 중에. 3.1절 때 체포된 신자가 3,804명이고요. 독립운동한다고 체포된 사람이. 체포된 목사 장로가 134명입니다. 체포된 기독교 학교 교사 및 기관 지도자가 202명이고요. 감금된 남자 신도가 2,125명, 감금된 여자 신도가 531명이에요. 태영 후 방면된 자가 2,162명이고요. 태영을 두들이 맞는 걸 말합니다. 태영으로 사망한 자가 6명이에요. 살해된 자가 41명이고 피해 중상자가 116명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현재 휴관되어 있던 사람이 1642명, 파괴된 교회가 12개, 파괴된 학교가 8개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크리스찬들이 노는 거 아니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이것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경남의 교회에서 특히 나타나요. 고종황제 인산제 때 지금 장면이 잘 안 보입니다만 얼마나 빨리 해주십시오. 고종황제 인산제 때 경남에 있던 장로 목사님들이 고종황제 인산제를 보기 올라갔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더니 이제 관이 나오는 그 인산제라고 그러잖아요. 올라가서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경남의 교인들이 발견합니다. 장로 목사 장로님들이. 그러고는 그걸 구할 수 없냐고 수소문해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구하게 되고 그 독립선언문을 포에 품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일제 순사들이 고종한이 이산제때 전국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기차역에서 몸수색을 해요. 첫째, 성경책이 나오면 무조건 잡아갔습니다. 둘째, 독립선언서가 나오면 무조건 투기해요. 그러니까 경남에 있는 목사장님들이 이걸 품에 넣고 기찻길을 따라 걸어서 경남까지 내려오시고, 그게 14일 10월입니다. 그래서 경남의 3.1운동이 그 13, 14, 15, 16일로 일어납니다. 이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구역 예배에 모여가지고요, 독립선언문을 꺼내놓고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해 부르짖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가서 장마당에 나가서 독립완세를 부르는 거죠. 그게 경남에서 하는 운동이 시발점이고 경남에만 서는 운동이 시발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뭐 열단 다 크리스찬들이죠. 네. 역사서에는 얘기하지 않죠. 열단만 써놓고.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왜 교회의 역사를 세상에 뺏겨버렸습니까? 제가 처음으로 3.1운동 교회에 제가 저희 연구원들하고 이제 3.1운동 특집으로 제가 다니면서 제 애국가 바르기 부르기 운동을 제 캠페인을 들였었거든요, 작년에. 올해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면 내년에 해볼 참여입니다. 이제 그걸 하는데 유튜브 보시면 애국가 하면 제 영상이 나와요. 그냥 대충 부른 거니까 보시고. 그때 장로님께서 지으셨던 동해물과 두산이 하는 노래 있거든요. 그거 제가 불러놓은 게 있습니다. 보십시오. 어쨌든 3.1운동의 역사 속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끼니까 제가 그 교회 가서 이제 역사 자료를 보고 자료들이 썩어 나가는 거예요. 보관의 제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초대 3.1운동을 했던 장모님의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왔는데 목사님이 고등학생 하나가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또 손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렀어. 너희 할아버지가 3.1운동 한 게 아니야. 뭔데? 이름을 가르쳐주니까 그 사람한테 교과서에 배웠대. 자기 할아버지. 이 정도로 우리가 크리스찬 역사를 뺏겨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재헌국회예요.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을 뽑고 재헌국회를 열어서 이제 대통령과 총리를 뽑는 거예요. 이 재헌국회 때 이벤트가 좀 벌어졌는데요. 이때 이제 모든 이제 의원들이 모였는데 이성만 박사가 사회를 봤거든요. 강단에가 수수도 없어서 혹시 목사님 계십니까? 했어요. 근데 이윤영 목사님이 의원으로 뽑혀서 참석하시거든요.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손을 드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나와서 첫 번째 기도한 기도가 아직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가져오지 못했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 있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모든 사람이 아멘 하고 전국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네. 저는 교회가 한국의 희망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교회가 죽으면 대한민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괴물이 나와요. 한국 교회가 그대로 갔으면 다행인데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순간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폭발적인 전도가 있었고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작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세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54년에. 이게 이제 한국의 큰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그 당시에 3명의 거장이 있었습니다. 박형용, 한경지, 김재준이라고 하는 거장 3명이 등장해요. 이게 조선장로교, 조선신학, 평양신학교에서 그들이 교단이 하나였거든요, 장로가. 엄청난 파업을 일으킵니다. 교수 3명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3명의 의견이 달랐어요. 박영경 박사는 몇 교단이죠? 합동이죠. 고신도장 좀 왔다 갔습니다만. 한경직 박사는요? 통합의 거장이시죠. 김재준 씨는? 기장. 처음 들어보시는 분, 김재준. 많은 실제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자를 다 아실 겁니다. 문익환. 박경영 박사와 한경직, 김재준 이 세 사람은 다 교수였는데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 평양신학교 학생 54명 중에 51명이 총회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한 거예요. 뭐냐면 김재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데 김재준 씨 이상한 걸 자꾸 가르칩니다 라고 고소장 조사위원회를 꾸려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총회가 박형명 박사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파견을 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에 따져보니까 학생들 고소장 이겁니다. 조선 장로교가 고백하는 장로교 12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김재준이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가르친다는 학생이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이 교수님이 어떻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이러고 수업을 들어보니까 이 수업이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김재준이 끝까지 그랬어요. 성경을 학문의 영역으로 보아야 하고 성경의 신화적 내용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누구하고 같죠? 아이고 칼바르 자유주의 신앙을 배운 거예요. 미국 가서 사유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너무 강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심사위원회에서 박형경 박사가 제38회 대한연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분을 이단으로 규정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따르는 세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 문익환, 문동환, 박순경 등 그 신학생들을 같이 추첨을 해요. 박순경이 누군지 아세요? 통일신학을 만들어내는 유아여대의 거장입니다. 지금 유아여대가 왜 저렇게 됐는지는 답을 대관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통일신학을 박원순 씨도 주장을 했고 몇몇 사람들이 통일신학을 주장을 하죠. 대한민국 사회주의적 통일사상하고 자유주의 신학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합친 게 통일신학이에요. 그게 거장입니다. 박순준 씨가. 그리고 문동환, 문익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이단으로 추천합니다. 그게 대구 서문교회예요. 그 유명한.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고 난 뒤에 앞마당에서 모여서 결성한 게 바로 기독교 장로예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총회 참석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54년에 기장이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성경무호예요. 성경무호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부딪힌 겁니다. 성경은 한치의 변화 없는 정한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경은 학문적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유물론적 사상이 부딪힌 거예요. 여기에서 목사들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기장이 나중에 발전하는 게 지금의 기독교 장로회로 발전을 했고 여기에서 운동이 일어난 현상들을 좀 더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무엇이 나왔는지 어떤 계물들이 탄생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물론 지금 현재 기장 쪽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몇 번을 만나봤거든요. 그 기장 쪽 신학교가 어디죠? 한신대학교. 네. 꼭 기억하세요. 한신대학교 출신이라면 한번 색깔을 좀 보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계에 한신대학교 출신 재고 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입니다. 윤미향. 어휴, 감사합니다. 신학생.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해가는지 아시겠습니까? 김용민, 옛날에 발언했던 사람, 또 몇몇 사람들, 김어준, 제가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거의 교회 안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크리스찬, 제가 항상 표현하고 있는 무신론자 크리스찬들은 여차 잘못하면 괴물이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을 주고 찬성할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니 WCC 사건이 벌어져요.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때문에 두 교단이 나뉩니다. 통합과 합동이요.
박경영 박사를 필두로 한 사람들은 가입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한경기 목사를 필두로 한 사람들은 가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장이 이르다. 기장이 뭐라 하냐면, WCG 가입을 전부 환영합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한경기 목사님 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입할 수 없죠. 이 정도로 추천한 사람들이 WCG 오라고 하면 어떻게 가? 그래서 가입 안 하고 한참 있다가 가입을 해요. 그 사이에 이거 한번 넘어갔네. 이 WCG 가입할 당시인데 한경기 박사님, 교황, 김수환 주기경, 스도 있고 천주교 성공한 분들도 있고 스 있잖아요. 목사님은 목사, 스님은 스, 신부님은 신부, 예, 스. 왜 꼭 목사님은 목사를 하면서 스님은 스님이라고 그러지? 의문점 들어져가지고. 예. 이분이 윤동주고 이분이 문익환입니다. 우리가 동주라는 영화에 같이 나와요. 왜 동주라는 영화가 갑자기 떴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게 정신적 지주로 누가 나와요? 선배인 문익환이 나와요.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문익환 씨가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은 전민련 상임 고문이었는데 이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북한의 초청을 받아 북한에 방북을 해요. 허락 없이. 그래서 그때 김일성하고 두 번의 회담을 갖고 통일 문제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자주적 평화통일과 관련된 원칙 9개 조항의 문서를 평양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che부대가 7년을 구금되죠. 이걸 발표할 때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주평화민족대단계의 3대 원칙을 기초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 이번 정치군사회담 진전을 통한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립 상태를 해소함과 동시에 다방면의 교류 접촉을 하자.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을 찬성한다. 그 다음에 팀 스피릿 훈련을 반대한다. 지금의 뭔가 좀 비슷하죠. 이때 같이 잡혀있던 사람들이 바로 리영희, 고은, 이재호, 이부영, 조성우 씨. 이재호 씨는 잘 알죠? 이것들이. 그 문익환 씨의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이 하태경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그 4월혁명, 이제 노동자 걸기대 드디어 이제 부추겨가지고 정교조가 탄생하게 되고 민주노총들이 탄생하게 되고 노동자 걸기대 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제가 나쁘다 좋다는 표현을 제가 드리지 굳이 않겠어요. 단지 자익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단체의 뿌리는 54년에서 시작해요. 이걸 갖다가 굳이 6.8혁명으로 풀이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보면. 이거 문익환 씨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6.8혁명 이후의 세대라고 하는 이제 좌익 쪽, 그러니까 대학생들, 진보학생연합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운동권 학생들이 썼던 보고서에 보면 이 장면이 세세하게 나오는데, 진보학생연합에 썼던 보고서에 보면 우리가 너무 6.8혁명 운동을 따라하고 있다. 이게 좋지 않다. 6.8혁명을 너무 따라하고 마오이즘을 따라하는 것은 사회주의에 빠지는 것 같다라는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운동 방법을 바꾸자라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절에. 그러면서 운동 방법을 어떻게 바꾸느냐면 기존에 화염병 던지고 데모하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보기가. 그리고 너무 6.8혁명을 따라하고 마오이즘을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어떤 투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투쟁 방법을 바꿔야 된다. 라는 의견들을 통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위키 두드려 보시면 나오는 거예요.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얘네들이 이제 범피디계열 학생조직을 결성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그 폭력적인 활동보다는 활동을 어떻게 바꾸느냐, 환경운동으로 바꾸고, 학생자치운동으로 바꾸고, 여성주의 서구 좌파식 활동으로 바꾸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이죠. 대학개혁과 학내복지 그리고 기타 사민주의에 가까운 활동으로 바꾸자. 그리고 NGO 활동으로 활동 유형을 바꾸자.
그리고 진짜 바꿨습니다. 얘네들이요. 그리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얘네들 글이에요. 제가 같이 그대로 이 사람들 글을 제가 그대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했냐면 사생활 정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 부르짖자. 그 다음에 환경, 성 문제, 인종 문제를 이슈화시키자. 그 다음 소수자 권리 운동을 시작하고 특히 동성애자 권리 운동, 생산자 사조 관리, 노조 활동을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반권위주의, 가부장적 질서를 깨뜨리자. 라는 운동으로 발전시킵니다. 운동 방향을 틀어요. 그런데 실제 이게 먹혀들었어요. 한국에.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변화해 온 것은 먹혀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은 전략 옳았던 거죠. 단지 교회가 발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공격에 대해서.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작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탄생합니다. 그 문익환 지금 호가 뭔지 아세요? 넓봄입니다. 넓봄. 넓봄 통일상이죠. 이때 이제 정대협이 탄생하게 되고, 나비 나자라고 윤미향시 한신대 신학과에서 83학번이에요. 83학번이고, 이 남편이 남매 간첩 등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4년 복역한 간첩이에요. 남편은. 그리고 여기 이제 윤미향 대표는 문익환 목사의 삶을 기린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넓봄 통일상 18회 수상이 납니다. 그리고 이승기 씨 나오죠? 윤미향 씨 남편하고. 정대협 초기부터 단체 신도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손미희 정대협 대외협력위원장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앞두고 해산 시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한국 진보연대 공동대표고요. 손씨의 남편 한충국 씨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이제 과격하게 활동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단체로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참 재미난 게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강의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기독교 대한강의회 전국 여교육자회, 기독교민회, 대한연수회 장로회 전국 여교육자회. 이건 물론 제가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의미는 듣지 마십시오. 원불교 여성연대, 한국조, 여러 가지 여성단체들, 병원 여성단체들 있죠. 문익환 씨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누군지 아시는 분 계세요? 문성근 씨. 문익환 씨 25주기 추모사에 북한에서 이색적으로 문익환 25주기 추도 사를 발표했어요. 북한에서. 문익환이 꾸었던 통일초동을 반드시 실현하자. 네, 발표했고, 문익환 씨, 문성근 씨는 민족통일까지 문화통합 준비를 해야 한다. 라고 발표하기 시작했고, 이분도 그만큼 많은 활동을 했죠. 추가적인 설명을 제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정교조가 만들어졌어요. 정교조가 학생 인권을 위해 인권 측면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만들어졌습니다. 초창기 정교조에 상민주의라는 게 있어요. 상민주의 들어보시면 계십니까? 이거 들어보셨으면 최소한 저에게입니다. 이거 핵심의 말을 안 가르쳐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배들이 빨간 책 이렇게 읽어가지고 민중교육지라는 책이에요. 거기 들어보시면 계십니다. 민중교육지라고. 네, 감사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자판기 이제 숨겨놓고 정조직으로 물러가요. 어디 들어가서 가가지고 원래 탁 꺼내가 읽어보고 딱 넣어놓고 장소를 이렇게 바꿔 이렇게 넣어놓는 자리를 다음 사람하고 또 읽어보라고 또 읽어보고 넣어놓고 민중교육지에 삼민주의라는 게 나와요. 정교조는 학생들은 미래의 잠재적 노동자로 취급합니다. 민중교육지 1호에 26면에 나와요. 그러니 당연히 학생들을 노동교육 시키는 것은 옳다고 믿죠. 그러니까 인권조례하고 노동조례를 만들려고 기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보다는 협동 함께를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평준화는 무조건 이루어야 돼요. 시험은 없애야 되죠. 시험과 입시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신부 교차를 강조합니다. 아이들에게. 너희는 헬조선이야. 아무래도 안 돼. 애국심 가지지 마. 도망가. 가르치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얘네들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들어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미국 제국주의 식민지 혹은 식민지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인식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미제국주의 식민주의야. 우리 식민지 아니잖아요. 착취 안 당하잖아요. 야, 미국이 경제적으로 돕고 있지. 예. 그거 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망해요. 그리고 식민지지.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저분도 그랬죠. 바이블 던지고. 그렇게 저희 세대가 살았답니다. 혹시 그래 보신 분 계십니까? 이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동지를 만나. 그래, 혹 넘어가요. 그래서 혹. 그렇구나. 이러고 시골에서 올라가가지고 똑똑한 선배들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없어서는 저분이나 내나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텐데. 네. 그 민주라는 게 이래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부르주아 독재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인식이라고 꼭 해가십시오. 노동자, 농민, 빈민정,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해요. 민중이라는 말은 현 정부, 그러니까 60년대 대부분 정부들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정부도 되고 노태우까지 가고 그 정부들은 기득권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층의 민중이 통일을 시켜야 된다는 걸 말이에요. 전제라고 기억하십시오. 얘네들 주장은 다 뭐예요? 인식시키고 전제합니다. 용어를 바꾸죠. 예를 들어 보세요. 이걸 왜 컴퓨터라고 그래요? 노트북이라고 그러죠? 근데 갑자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얘를 갖다가 사과라고 부른다 칩시다. 여러분 이 사과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미친놈인가? 그러기도 하고 처음에는 정말 하셨네? 나중에는 컴퓨터인데요. 노트북인데요. 근데 나는 끝까지 사과라고 주장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3년이 지나도 사과래. 그러고 이제 장수동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얘를 사과라고 불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하거든요. 나도 사과라고 불러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는 뭐야? 이 집 문화는 이거 사과라고 부르는 문화가 따라하기 시작해. 그게 40년 만에 이렇게 됩니다. 이건요, 언어 기조 작업은요,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근데 그걸 바꿔놨잖아요. 우리는 그 속에 젖어 살고 있죠. 우리도 모르게. 지금 생각해보시죠. 우리는 물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조국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법정 판결로는 유죄로 거의 판결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진짜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과를 전혀 안 하죠. 왜요? 인지하고 전체하고 죄가 없더라고요. 이분들의 사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방면을 끼고 있는 분 생각들은 자기 스스로를 마취시켜줄 거예요. 절대 죄 없어요. 대법원 판결나도 죄 없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3심과 유죄 판결을 하면서 전 총리도 유죄 없다고 다시 재판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여러분 욕하고 말고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의 전통적인 전통 방법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민주교육에서 있는 걸 근데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자치도는 10분 정도 길어질 수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동안 빨리 마쳤으니까. 제가 찾겠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설명을 잘 드리진 않는데 오늘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인권 보도 준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손도 좀 들어보시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유튜브. 네. 이걸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아무도 몰랐었어요. 제가 동반인을 했을 때도 그랬고 심리학자에 강의할 때도 그랬고 이걸 제가 카페에서 몇 번 나눠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인권 보도 준칙이 뭐냐면 2011년도 9월 23일에 제정이 되었고 2014년도 12월 16일에 개정되었어요. 이게 한국기자협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같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이런 거는 지키자. 보도할 때, 방송할 때 라고 제가 총 9장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다 가져오진 않았고 3장을 합해왔어요. 서론이 이렇습니다.
언론은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정진을 목표로 삼는다. 이 인권은 천부인권이 아니라 선택적 인권입니다. 저희 인권연구소에서 주장한 인권에 제가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인권연구소에 이야기한 인권은 첫 번째 보편적 인권이에요. 모든 사람은 보편적 인권을 타고나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여성 인권은 붙을 수가 없어요. 왜? 특정한 인권이 되잖아요. 인권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여성 인권이 있으면 남성 인권은 죽어야 돼요. 학생 인권이 생기면 교사 인권은 죽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인권의 평행선이 안 되죠. 그러고 보편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인권의 개념은 잘못된 인권이에요. 제 인권연구소에서 가르치는 인권의 개념은 보편적 인권이에요. 자, 두 번째, 인권은 상호의존적이에요. 만약에 자, 여기서 오늘부터 안경 낀 사람들에게는 사탕을 3개를 드립니다. 안경 낀 분들에게는 2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했다고 칩시다. 예, 안경 낀 사람들은 잘 안 보이니까 혜택을 주기 위해 3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혜택을 더 받는 겁니까? 덜 받는 겁니까? 더 받는 거죠. 그러면 두 사람이 앉았어요. 안경 낀 사람에게는 이제 2개를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안경 안 낀 사람에게는 1개 앉을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럼 2개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앉아서, 야, 너 왜 저쪽으로 가? 내 자리야. 라고 주장하면, 안경 안 낀 사람 인권이 침해가 되죠. 야, 안경 낀 사람 인권이 더 크니까. 이게 상호 의존성이 깨져버립니다. 인권은 둘이 만났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이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윈도가 있으면 옷을 벗고 돌아다니든 뭐 욕을 하면 아무 상관없죠. 사회라는 곳에서 만났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인권을 잘못된 인권이에요. 그리고 불가분적이어야 돼요. 깰 수가 없어요, 인권은. 야, 내가 우리 얘하고 내하고 별개인데 상관없지. 움직이는 어떻게 별개야, 그게. 얘가 움직이니까 만약에 내 인권이 자유니까 빼가먹고 돌아다니는 얘기를 지금 만약에. 이거 난처하거든요. 뭐 영역 다툼이 있거나 부딪히는 건 아니더라도 얘가 돌아다니는 환경 안에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걸. 그 부딪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용납되지 못하면 인권이 제대로 된 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을 저는 주장을 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권은 계급론적 인권을 말하고, 지금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가르치는 인권은 따라해보십시다. 계급투쟁론자. 이데올로기의 인권이에요. 탈청취에서 따내는 인권을 말해요. 제가 다른 인권 강의 한번 부탁하면 제가 볼게요. 어쨌든 사회주의 인권, 무신론자 인권, 국가인권의 개념은 탈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사람을 싸움을 시키죠. 남자, 여자, 교사, 학생, 고용주와 노동자, 네, 계속 시켜요. 어른과 아이. 계속 드립시켜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인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양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권 보도 준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장에 보면 민주주의와 인권이 나오는데, 다 읽어드리는 게 무리고, 다 3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에.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거나 빈부격차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용어를 기업 입장에서 용어를 쓰지 말고 노동자 입장의 용어를 쓰라는, 그게 인권 보도 준칙의 근본입니다. 자, 그리고 성평등에 관해서 한번 볼까요? 성평등에 관해서는 언론은 성별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예를 들어 남자는 축구하는 장면으로 나오고 여자는 설거지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지 말라고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광고 보시면 그런 장면 많이 바꾼 걸 보셨어요. 여성이 못질을 하고 남자가 다리미질 하고. 예. 그리고 여자가 핑크를 입고 남자가 파랑을 입으면 성차별이래요. 예. 저는 핑크 좋아합니다. 남자는 핑크. 자, 그러니까 양성의 특징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성별을 불편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초 이런 거 표현하지 말아요. 여자답다 이런 표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상장 줄 때 뭐 품행이 방정하여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여성의 몸통이 되고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가부장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도록 중요하다. 드라마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야기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양성의 성 역할을 율법적으로 고정하여 표현하지 않는다. 저는 일부전을 찬성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람을 성적으로 대상하거나 성을 상품화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적 또는 신체적 특징을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다. 사람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사진의 영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최근에 왜 치어리더들도 바꾸라고 공부하고 여자 아이돌 머리 길이도 이제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여자 아이돌이 머리 길고 날씬하고 몸매 좋은 애들만 나오니까 바꿔라. 머리 짧은 애도 나와야 된다. 한 명은 잘라야 되고 4명 중에 한 명은. 여자 아이돌 9명 있으면 2는 잘라야 되고 2는 빠지고 해야 되고 바꾸라는 거예요. 발장 이게 참 관장을 노릇입니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성적 소수자의 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제가 다 얘기해드릴게요.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를 사용에 주의한다. 성적 취향이 잘못된 개념의 용어래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으로 타락에 대한 뉘앙스는 담지 않는다. 옛날에 한번 저 변태 이 소리 진짜 보세요. 옛날에 너 변태냐 이 소리 많이 했잖아요. 저희 청년 때 회장 이름이 변태호였습니다. 많이 놀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죄송해요.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자,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원인 아시죠? 사회 병리 현상 뭔지 아시죠? 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정체성을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을 주의한다.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여러분, 왜 에이즈가 방송이 안 되는 줄 아시겠죠? 왜 동성애자를 그렇게 난리를 쳐도 방송 유사한번 한 줄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제가 저번에 마산, 창원에 그 얘기 해드렸나요? 오피스들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에이즈 검사 방법이 얼마나 인권을 위한다 하면서 부패해 있는지. 그 창원에 한 오피스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성매매하는 여성을 말하거든요. 여성이 이제 일하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몸이 좀 향기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임신 증상이 온 거예요, 몸이. 그래가지고 이제 마산에 있는 모 이제 자모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훌쩍 놀래가지고 보호소를 빨리 가는 거예요. 에이즈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병원도 소독 다 하고 난리가 났죠. 보건소로 가니까 보건소로 딱 가면 왜 오셨어요? 에이즈 검사 받으러 하면 이름, 전화번호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별명만 기록합니다. 나비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번호를 남겨도 되고 안 남겨도 돼요. 이게 인권 준식된 거예요. 그리고 내 검사를 받고 며칠 뒤에 전화할게요 하고 가면 끝나요. 그리고 이분이 보건소로 전화를 걸어서 나비인데요 하면 음성인데 양성인데 알려줘요. 끊으면 끝이라고. 빨리 보건소로 오세요. 연락했어요. 잠적이. 그리고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난리가 났죠. 왜? 시돌이 지금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남성들하고 성살이를 할 텐데 심각해지는 거예요. 사회가. 그러니까 경찰 쪽에 연락해서 알아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의 답변이 재미납니다. 인권법상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게 현행 인권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국민의 안전이 문제입니다. 인권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2주 만에 내려갔습니다. 기사가. 왜? 이것 때문에. 인권 보도 주식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그 세계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을 볼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신문 보니까. 뭐 세상 편안한데 왜 난리야? 보도를 못한다니까요. 변화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싫어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바꿔요. 저는 그래서 인권 내용 해산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건 정권 바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바꿔 해산시킬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인원을 4분의 1로 줄이고 그만둬버렸죠. 다시 구하였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학문적 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성경 신화적 명령으로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누구 퍼포먼스인지는 아시겠죠? 예수님 퍼포먼스. 남자들입니다. 저도 목사인데 정말 여자 몸을 이렇게 세까요. 남자들이 세수연도 있고 군인이 있고 학생들이 합니다. 학생들이. 예수님은 게이였다. 12명의 남자들 학교 다니면 뭐 했겠느냐. 프로이드의 근본, 심리학의 근본이 뭐라고요? 성. 리비더 문제죠. 남자 12명이 다니면 성 문제 어떻게 해결했겠느냐. 동성애자 되었다. 축제엔 카페 예수의 이름으로 블랙러시안 할렐루야 짙은 정체나 음란막이 쓰이고 싶으면 스크류 드라이브 상처나 레인보우 카페의 일천은 우리 변화의 소주가 되는 역사 퀘어 프레이드 호모 세상 레즈비언 친구를 만나서 도장 5개 받은 상준단 주일학교 포스입니다. 화가 나네. 같은 레즈비언 친구를 찾아오면 너희 상을 주겠다. 주일학교. 이 젠더 마크라고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지저스. 성공회대 케어모 레인에서 케어 축제를 찬성한다라고 하고 리치몬드 투투라고 이렇게 지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동성애 혐오주의자라면 나는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다. 사파를 했어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모세가 성소수자가 나는 동성애자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파 보여줘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설마 있을까 싶죠? 여기 뭐라고 쓰는지 보이십니까? 섬돌 향긴교회. 전국 7개 정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향민교회라는 이름을 보시면 의심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교회입니다. 향민교회. 그리고 한 글자로 된 교회들 대체적으로 현상들이 많이 보여요. 한 글자로 된 교회. 그리고 몇몇 교회들, 창원에도 몇몇 교회들이 있고요. 실제로 목사님이 동성애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강의한 수기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봐도 도대체 어느 신학교 출신인지 궁금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중에 이 마크도 다이어트 마크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구분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그 긴 턴을 지나가면 안에 색깔 붙여놨어요. 양색이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다니시죠? 구에서. 저희가 항의를 했어요. 김해 가는 터널, 창원에서 김해 가는 터널 난리를 쳤더니 색깔 하나 바꿔놨다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색깔 하나 바꾸고 희색으로 하나 생각했길래 여러분 정말 터널을 지나가 보세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희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 대부분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일부러 끝냈어요. 그동안 너무 어렵게 해드렸나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보고도 충격받으신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이렇게 변해가는지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기본인는 여러분 교회는 한국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면 한국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안에서 먹고 자고 잘 살라고 만들어놓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만들어진 교회죠. 세상의 빛을 비추려고 만들어진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서 연수도 회원끼리 즐겁게 놀고 즐겁게 바자회가 즐겁게 먹고 보낼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그건 안에서 아무리 빛들이 안에 뭉쳐 있어 봐야 저 빛끼리 눈부셔가 움직이지 못해요.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비춰야 돼요. 그러므로 한국교회 교인들이 교회에서 뭉쳐있는 것은 예배 때 뭉치고 주일날 뭉치므로 말미암아 에너지 충전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꿔야죠. 세상에서는 주눅들어 있다가 교회 와서 힘쓸 바에요. 왜? 바뀌었다니까요, 이 사회가. 요즘 그 여전도 회원들 밖에서는 그냥 아무 뭐라는 거 그런 다 싶어가지고 이번 일요일에 우리 남편이 어디 가지 말한다 이러고 여전도 회원 와서는 야 보이라 이러고 설거지밖에 못하나 성가대 연습 안 할게가 뭐 회의 있는데 안 오나 뭐 연도에 전화 들어가지고 이분지를 왜 안 왔노 소리 지르는데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그 거꾸로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아니라도 활동하는 사람 많습니다. LED 전구 100개를 모아서 밝혀보십시오. 효과가 없어요. LED 전구끼리는. LED 전구는 큼큼한 데 들어가야 효과가 있어요. 사회가 이렇게 변해갑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요. 오죽했으면 동성애자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교회들이 나올까요? 예수님의 게이라고 하는 교회까지 나와요. 근데 우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총신대학교에서 동생가 잘못했다고 했다고 교수를 징계하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신학교입니까? 미친 놈이시죠. 미국 북장로 가지고 완전 세태가는 거 아시죠? 동성애국 생장을 시작하면서. 미국 남친애를 지금 끊임없이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쳐보십시오. 미국 바이블 벨트를 검색해보세요. 걔들 10만 명, 12만 명 그냥 모입니다. 바이블 벨트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제 역할을 할 때 비춰가라는 거예요. 아까같이 동성 인정하는 목사들하고 그냥 목사들하고 손잡고 와서가지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지지한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만 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힘쓰지 마시고 밖에서 힘쓰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용납함으로 충분히 내 걸 내려놔도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밖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답게 하나님 사람답게 삽시다.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린 예수 좀 부리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아니고 무엇과 무엇으로? 첫째 착한 행실, 두 번째 선한 행위. 우리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굳이 하나님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내가 그 사회에서, 내가 그 직장에서, 내가 그 장수, 학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해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내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향력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김대리님 참 좋아요. 이렇게 해봐라. 김대리님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봐라.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영향력이 증가합니다. 그걸 우리 전도 아닌 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사람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회에서 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바꿔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 사회를 영적을 자꾸 점령해 갑시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영역을 넓혀 나가서 나중에는 정말 진주시에는 여기 가득 차서 나중에 창원정을 좀 헐벗고 오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좀 승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정말 등대에서 빛을 비추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